10억을 모은 사람들의 노하우. 10억을 모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전공 분야가 있었다. 한 우물을 좀 더 깊게 파야 할 필요가 있다. 10억이란 돈은 사실 큰 돈이다. 그러다 보니 월급쟁이로서는 어렵다면 10억을 대부분 포기하고 만다. 월급쟁이들은 늘 쥐꼬리만한 봉급을 핑계로 대며 10억을 어떻게 만들어? 내가 내 사업을 하면 모르지만, 그리고 세금 문제만 해도 그래. 우리는 완전히 유리지갑이잖아. 나보다 훨씬 돈을 잘 버는 자영업자들도 보니까 세금은 아주 조금 내더구만.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래. 분명히 나보다 수입이 많을 텐데 왜 세금 내는 건 나보다 훨씬 적은 거야 하며 자영업자를 부러워한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할 말이 많다. 월급쟁이 생활이 정말 망고땡이야. 때 되면 꼬박꼬박 월급 나와. 몸 아프면 휴가 내고 쉬면 돼. 술 먹은 다음 날은 눈치껏 사우나도 갔다 올 수 있어. 얼마나 편해. 10억을 모으기 힘든 건 솔직히 우리들이야.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 달 100만 원 수입도 힘들어. 이렇게 월급쟁이는 월급쟁이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푸념을 늘여놓으며 시간을 허비한다. 하지만 남들이 이렇게 푸념하고 있을 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10억을 만드는 부자가 된다. 부동산으로 10억을 모은 사람들. 의정부시 호원동에 사는 하 사장은 부동산으로 10억을 모은 사람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하 사장의 사업은 소위 집장사에서 출발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단독 주택을 지어 그 집에 들어가 몇 달 살다가 파는 방식을 취했다. 몇 달 살면서 정원도 가꾸고 집안도 단장하면 집값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 새 집에서 몇 달 사는 동안 다른 곳에 다시 집을 짓고 그 집의 준공 날짜에 맞추어 살던 집을 팔았다. 하 사장의 주무대는 신창동, 쌍문동이었는데 그렇게 이사를 다니다 보니 이삿짐을 싸는 시간이 3-4시간이면 족하다며 너털 웃음을 짓곤 했다. 이렇게 집장사로 돈을 모은 다음에는 빌라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로 지하철 1호선 방학역 근처의 방학동에서 빌라를 짓기 시작했는데 역세권이라는 이점 때문에 금방 분양이 완료되어 빨리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땅을 사서 빌라를 지었는데 마땅한 땅이 없자 단독주택을 2서너 채 사서 헐고 빌라를 짓는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하 사장이 빌라 사업에서 성공한 비결은 땅값과 집값이 다소 비싸더라도 철저하게 역세권에만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만약 분양이 되지 않더라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세를 놓으면 금방 빠진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작용했다. 아무튼 이렇게 역세권에 빌라를 지어 놓으니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분양이 되었고 그 자금으로 다시 땅을 사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인천의 부평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이 사장의 경우는 아파트로 큰 돈을 번 경우이다. 지금은 양천구의 목동이 강남 못지않은 호사를 누리고 있지만 처음 분양할 당시만 하더라도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역이었다. 비만 오면 안양천이 넘쳐서 길은 온통 뻘밭이 되고 교통사정도 극히 좋지 않았다. 더군다나 목동에 살던 도시 빈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대학생들의 반대 시위로 이미지마저 좋지 않았다. 주변 환경도 호의적이지 못해 목동 주변은 대부분 생활 수준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덜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이 사장은 직원들 기숙사 대용으로 목동 아파트를 6채 구입했다. 목동에서 부평까지는 경인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차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었다. 그래서 출퇴근이 편하겠다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론 명색이 서울의 대단히 아파트 단지인데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었다. 특히 안양천 제방만 제대로 쌓으면 물난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여의도가 새로운 금융센터로 발돋움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명동에 있던 증권사들이 하나씩 둘씩 여의도로 이사를 오고 있었다. 여의도에서 목동까지의 거리도 5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 여의도에 회사가 입주하면 목동의 아파트 가격도 오르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이사장의 생각은 적중했고 초기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기숙사용으로 산 아파트가 본인의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수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려주었다. 주식으로 110억을 모은 사람들. 인천시 송림동에 사는 황노인은 주식으로 수십억 원을 만든 경우이다. 황노인은 옛날 미두시장, 미국의 시세 변동을 이용해 현물 없이 약속으로만 하는 거래, 미두시장의 역사까지도 훤히 꿰뚫고 있는 증권시장의 산 증인으로 1980년 중후반 소위 트로이카라고 하는 금융, 건설, 무역주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렸다. 1985년 자본시장 육성 방안이 발표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가는 이후 1989년 초까지 약 8배의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금융 장세가 전개되었는데 이때 황노인은 주가가 싸고 유통 물량도 풍부한 건설, 무역, 금융주에 주목했다. 주가는 처음에는 실적으로 움직이지만 일단 시동이 걸리면 모든 것이 다 무시되고 오직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황노인의 생각이었다.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금융장세에서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이럴 때는 같이 미쳐야지만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과거의 경험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 이미 황노인은 1970년대 말 건설주에서 큰 이익을 낸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장세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던 것이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유무상증저도 빈번했는데 유상증저를 실시할 때는 싼 값에 주식수를 늘릴 수 있었고 무상증자를 실시할 때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주식수는 늘어났다.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오르기만 했고 황노인의 자산은 큰 폭으로 불어났다. 한국물산에 다니던 이대리의 경우는 아주 짧은 기간에 10억을 벌어들인 경우이다. IMF가 터지고 난 다음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빈사 상태가 되었고 김대중 정부의 노력으로 겨우 1998년 여름부터 회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와중에서 현대증권의 바이오 코리아 열풍으로 많은 돈이 증시로 몰려들었고 펀드 매니저들은 그렇게 들어온 돈으로 대형주를 사기에 여념이 없었다. 대형주를 펀드에 편입시켜 놓아야지만 자신의 펀드가 종합지수를 쫓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이대리는 거래소에 비해 소외받고 있는 코스닥에 주목했다. 거래소의 대형주들이 계속 대폭적인 증자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고 하자 각 기업들은 부채를 줄여서 부채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본금을 늘려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편법을 사용했던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TV 프로그램에 나와 벤처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계속 내비친 것을 눈여겨보았다. 그래서 코스닥 중에서도 인터넷 관련주를 주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아니나 다를까 시장의 관심은 코스닥으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단지 코스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2배, 3배 수익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무서운 장이었다. 유무상 증자를 해서 주식수는 늘어나고 액면 분할을 해서 주식수가 또 늘어났지만 그래도 주가는 처음 매입가보다 더 올라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증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등 장세였다. 너도 나도 코스닥 종목을 사지 못해 안달을 하고
물량을 늘리라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 이 대리는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해 엄청난 현금을 챙기고 증시를 떠났다. 4월 이후에 등록되는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수요를 압도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판단이었다.